우선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생전 처음 이런 자리에 앉게 된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밝히는 거는 저한테 모든 증거가 있는 사실만을 말씀드리는 거고, 의혹에 관해서는 추후에 또 밝혀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방송을 많이 해주셔서 손혜원이 같은 쓰레기가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유일한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손혜원의 동생입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서로 경원하고 살던 중에 손혜원의 차명 부동산 및 여러 가지 비리로 인해서 제 가정과 제 자식의 인생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그대로만은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색도 없고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정도도 없고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나서게 한 것은 손혜원이고, 당분간은 손혜원의 개인적인 비리를 밝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원을 무조건 옹호하는 세력과 그 동조자들이 자기들 세상이냥 자기들과 생각이나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무참하게 생가장시키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얼마 전까지 인생을 반추하고 전원 생활을 꿈꾸던 제 희망을 줬고, 많은 언론과 손혜원 지지자들이 제 목숨을 건 외로운 투쟁을 단순히 가족 간의 불화로 폄하하는 이 현실에서 이 시간부로 저는 손혜원의 비리를 끝까지 파헤칠 것을, 홍준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철과 당랑의 싸움이 될지라도 손혜원의 비리를 끝까지 파헤칠 것을 선언합니다. 인생 전반으로 보고 또 금전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반면에 손혜원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금전을 또 권력을 앞세워서 제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제 인생이나 제 가정이나 제 가족까지 손혜원이가 자기의 치부를 위해서 난도질하게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서정욱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면서 오늘 나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방송이 있으셔서 온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면서 손혜원님의 각종 비리와 거짓말과 위선을 밝히는데 제 남은 인생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다른 유튜브 방송 나가서 저녁 때 갑자기 예정이 없던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방송을 찍었는데, 오늘부터 손혜원의 비리 제보 및 추적단을 출범하겠습니다. 지금은 도와주시는 분이 2분 계시고 저까지 3명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뜻을 가진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황후의 밥과 거린의 천일전정 같이 웃고 일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사명감 있는 몇 분을 정말 애타게 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여러 곳과 목포와 통영들을 파헤치면서 또 그 이외에도 있지만 손혜원의 모든 비리를 추적해서 밝히겠습니다. 손혜원에 관한 정보 공개 요구를 통해서 손혜원의 지난 2년간의 행적을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그 모든 행적이 각종 이권 개입과 불법적인 투기와 부당한 인사압력 등을 행사했다는 것을 꼭 밝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손혜원 지지자들의 후원과 성금을 기다립니다. 18원씩이라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손해원 비리에 관계되는 어떤 비리나 어떤 부당압력이나 차명부동산에 관해서 결정적 제보를 해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100만 원씩의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망설이는 분들께 분명히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신 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에게 이런 부당한 것보다 더 좋은 세상을 남겨드리기 위해 조금만 용기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순의 관계 표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대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손혜원이가 목포에 있는 부동산을 평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에 사들였습니다. 그 큰 길 대로변에 있는 거는 100만 원, 120만 원까지도 있었고 구석에 있는 거는 30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저처럼 목포 많이 가고 저랑 도와주시는 분 중에 한 분도 지금도 목포에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과장도 아니고 그쪽에 다 알아보고 부동산도 그렇고 실제로 매매하는 걸 다 알아봤는데 지금 30만 원 정도 하는 게 150만 원, 100만 원 하는 게 70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손혜원이가 제 아들 명의로 된 창성장 옆에 있는 건물이 몇백만 원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손혜원이는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손혜원이는 제가 지금 다 기록 갖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이거를 출력을 못해서 자료를 못 드리는데 다음번에 꼭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저한테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손혜원이가 대표로 있던 크로스포인트 회사가 뉴욕 법인을 만들면서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을 바꿨고 그 다음에 재산을 증식하고 원익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에 들어오면서 매형인 정건의 이름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손혜원 거고 손혜원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 크로스포인트가 꽤 오래된 법인인데 거기 정관을 보면 2017년 3월 3일 손혜원이가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던 3월 달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투기를 하기 위해서 혹시나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기 말로 자개장 같은 거 이런 낮은 칠기를 하는 문화재단이 갑자기 2017년 3월 4일 부동산 매입 및 그런 부동산 관련 업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3월 3일입니다. 2017년. 그때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손혜원이 목포 시민들에게 서울 사람들에게 절대 부동산을 집이나 땅을 팔지 말라고 해놓고 뒤로는 쉼터를 운영하는 정정숙이나 그 당시 문화재청장이었던 나선아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엄청나게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간에 7채 정도를 샀을 때 이재에 밝은 정정화라는 사람이 무한 사람인데 정정화라는 사람이 손혜원이 몰래 그 정보를 알고 또 손혜원이 성격이 아주 나서기 좋아하고 과장하기 좋아하고 생색내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분명히 여기는 돈이 되는 곳이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빨리 매물을 찾아봐라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일반 평범한 사람인 정정화가 서울에서 건설회사라고 있는 자기 동생 이름으로 9채 또 다른 부동산을 8채에서 17채를 중간에서 가로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지금 원수가 됐고 손혜원이는 자기가 아니라 정정화가 투기 부동산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부동산은.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이 알지만 분명히 50채 이상을 목포 그 거리 그 주변 일대에
구매한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좀 증거가 나온 게 없는데 오늘 추가로 증거 찾아낸 거를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정정수기를 시켜서 차명으로 계속 구입을 하기 시작했고 문채미 간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자기만의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계속 불법 투기를 한 겁니다. 손혜원이 목포 시민들 어느 날 그랬어요. 얼마 전에 목포 시민들의 시각에서 목포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입을 제가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자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거기서 땅을 파는 사람들이 과연 몇 개월 후에 문화의 거리로 지정될 걸 아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손혜원이 그 사람들한테 땅을 살 때 이게 몇 개월 후에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되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올려오고 한다는 얘기를 과연 하면서 그 부동산들을 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땅을 팔지 말라 해놓고 차명으로 목포에 쉼터를 운영하는 그래서 인맥이 많은 정정수기를 내세워서 각종 부동산을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집들은 거의 판잣집이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를 팔려고 내놨는데 10년간 못 판 사람도 많고요. 최근 2년 동안에 그 사이에서 매매했던 땅이 4채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손혜원이가 가서 그 이후에 2017년 3월 이후에 매매가 되고 판매가 된 것이 약 90건 정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기자님들은 그냥 소리만 띄고 말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3가지를 크로스체크를 했습니다. 딴 데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이후 첫 번째는 그랬습니다. 3월 이후에 매매가 된 거. 근데 그 사는 사람이 서울 사람일 것. 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이 3개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소리를 집중적으로 제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반 분들이나 기자님들은 그게 나왔다 하더라도 손혜원이 부정하고 매매한 사람이 부정하면 도저히 그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저한테 지금 약 70건 정도의 서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고 있는데 거의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많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배를 누르고 사정을 얘기하니까 젊은 친구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목포에가 고향이고 자기가 큰 돈 아니래서 거기에 어머니를 위해서 샀는데 하필 이런 시기에 걸쳐서 자기도 좀 신경이 쓰인다. 당당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야 옳습니다. 지금 그 시기에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만나주질 않는데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실제로 확인된 100% 확인된 부동산, 차명 부동산을 밝히겠습니다. 우선 장병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손혜원이 마포 사무실 옆에 손혜원이의 후원 회장을 하면서 카피라이터 몇 명을 두고 이제 추후에 밝힐 공영 홈쇼핑에 그 손혜원이하고 연결된 비리는 이제 좀 다 다음번에 밝히는데 그거를 앞서서 심부름을 하고 손혜원이가 자기 사무실 일부를 잘라서 파티션만 해놓고 공짜로 쓰게 하는 후원 회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68년생이고 여기 마포 신수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목포 대동 그 골목에 있는 일가 3-4번지의 빌지를 2017년 9월 17일 날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정혜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손혜원이의 서울역과 신촌에 있는 하이엔드 코리아 매장에 여자 의류, 여자 모자, 여자 머플러, 뭐 신발 이런 것들을 제작 및 다른 데서 사다가 약간 가공을 해서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서울의 논현동을 사는데 그 골목에 2017년 7월 10일 날 매입을 합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죠. 이게 밝혀지지 않은 건데, 제가 지금 처음 밝히는 건데, 더 웃기는 건 홍정이라는 사람이 2011년 7월 10일 날 샀다가 2018년 4월 23일 날 손혜원이의 크로스포인트 물회재단으로 명예를 넘겼습니다.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서류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딴 데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변명도 못한 것입니다. 이따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찾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똑같이 납품업자입니다. 이 사람은 삼봉동에 집을 사는데 그 골목에 두 채의 집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수희라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도 납품업자입니다. 이 사람은 대의동과 또 한 곳에 약간 더 옆에 있는 붙어 있는 곳에 두 군데의 부동산을 2017년 9월 2일과 9월 3일 매입을 했습니다. 자, 지금 밝혀진 게 이름이 4개가 나왔고 필지가 7개가 추가로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저를 고소하셔도 됩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두세 차례 방문했는데 다들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장병희 씨는 속된 말로 잠수입니다. 장병희 씨를 잡아야 됩니다. 공영 홈쇼핑 공영 홈쇼핑의 대표는 손혜원이하고 정말 막한 사이고 그 수의 계약을 해서 지금 했다는 의혹 지금 저한테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혹은 어떤 방송에서 옛날 사귀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닌 거고요. 근데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용은 따로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 관계를 캐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남산에 4개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출연했던 거에 방송을 보셨던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남산 4개까지는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제가 집에서 하도 청소를 안 하길래 이게 처음 하는 겁니다. 청소를 안 하길래 제가 어느 집 부모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 엄마한테 설거지도 안 해주고 도와주지도 않을 거라면 그리고 청소도 안 하고 너무 더럽게 했으니까 너 그러려면 집 나가 그랬어요. 대학생 때.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사과를 하고 아빠 잘못했어요. 일 좀 도와드릴게요. 이러는 게 보통인데 그 얘기를 듣고 얘가 손혜원이를 찾아갑니다. 손혜원이가 잘됐다. 집 나와. 그래서 대학 때부터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손혜원이가 거처를 마련해 준 게 바로 이 콘도입니다. 그 이후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제 딸에게 광고를 소개해주고 지금 연예인인데 여기가 손가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했겠습니다. 지금도 손혜원이 옆에 있는데 한 2년 전부터 손혜원이의 변덕과 독선과 아집에 질려서 아마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성격이 너무 직진이라서 이런 자식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때 다른 집이라면 돌아와서 저한테 사과하고 했으면 없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보통 집들 그렇잖아요. 근데 손혜원이가 데려가서 얘를 방을 줬던 집을 줬던 그 집이 바로 남산 콘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4채까지 전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번에 갔었는데 4채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분명히 더 있을 것이라 하고 지금도 저희가 뒤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발표한 것 중에서 이 이후에 추가로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는 불과 얼마 전에 손혜원이의 큰오빠, 제 큰형이 이름이 손국이라는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하고 팔았어요. 왜 명의 변경을 하고 팔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팔고 또 하나는 손혜원이가 직접 팔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듣기는 건이 있는데 어저께 얘기했는데 손혜원이가 판매한 가격이 8억입니다. 이게. 근데 손혜원이가 판매하고 그거를 사는 사람이 2년 남짓 만에
다시 팔았는데 16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가서 물어봤어요. 손혜원이가 팔았을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이 아파트가, 이 빌라가 아주 고급 빌라입니다. 얼마 정도 받느냐. 그러니까 평균 금매물이 12억, 그렇지 않으면 13억이 나갔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남산에 있는 콘도가 2년 사이에 8억에서 16억 오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제가 얘기는 분명히 다운 계약서일 것이다.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있는 거 전체 그 남산에서 해방촌 내려가는 하얏트 호텔에서 힐튼 호텔 사이에 있는 전반적인 고급 빌라를 저희가 다 끼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거를 밝힌 거는 추가 의혹이 나온 건 정말 아주 고마운 일이고, 이게 추가 부동산이 나오면 고마운 일이고, 제가 이거를 밝히는 건 뭐냐면, 손혜원이는 자기에 대한 이런 의혹이 생길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부동산에 관심도 없고 투기를 한 적도 없고 부동산에 관심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14년 전, 10몇 년 전부터 계속 부동산 투기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정릉에 살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같이. 저도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방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머니가 연로해서 혼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기가 좀 어려우니까 손혜원이가 요양원이라는 데 어머니를 집어넣었어요. 제가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 집을, 어머니의 이름으로 돼 있던 집을 자기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하고 저거는 우리가 잠깐 생각했어요. 근데 손현이가 세를 주고, 그 당시 분명히 기억합니다. 야, 이 동네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동네가 재개발로 되는데 이걸 지금 왜 팔어? 그러면서 정말 제가 알기로 한 10년 가까이 이상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올라서 팔았습니다. 그 이름도 자기 이름이 아닌 매형 이름으로. 그 당시에 얘는 남산에 있었죠. 그런 그 종로 거. 자기 지금 집이 제가 알기로 있기는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몇 번 팔아갖고 계속 이득을 남긴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얘기죠. 이런 게 있는데 자기는 부동산도 모르고 부동산 투기를 한 적도 없고 거기서 이득을 남긴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안 밝히려다 밝힌 건데 뉴욕의 맨하탄에 셰필드 콘도라고 있는데 10억 이상이 가는 그런 콘도입니다. 손혜원이가 뉴욕 법인에 저는 비자금이 있다라고 비자금 창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없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고 지금도 조사 중인데 거기에 10억이 넘는 아주 최상위 특A급 콘도를 2채를 사고 팔았습니다. 이거는 뉴욕 신문에도 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중요한 건 제가 알면서도 한동안 얘기 안 했던 게 뭐냐면 손혜원은 여기 있으면서 거기를 심부름을 시키고 계약할 때 대행을 시켰던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 딸입니다. 손가영이. 그래서 제가 연루되는 게 싫어서 얘기 안 하려다가 이왕 밝히는 거 아버지까지 밝히고 있는데 뭐 저는 목적이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손혜원이의 비위를 밝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손혜원이의 첫 번째 거에는 은행 대출이 43만 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한 30만 불 정도가 현금이 들어갔고 뒤에 거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은행 대출이 없어요. 9만 7천 불 정도, 97만 불 정도 하는데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외환관리법 위반이 없이 그로 돈이 갔느냐, 아니면 다른 경로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뉴욕 법인의 비자금에 들어갔느냐, 그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곧 밝혀집니다. 손혜원이가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일반 풍부한 사람이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런 자리도 처음일 뿐더러 평생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푸에 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근데 어느 부모가 가정이 깨지고 자식들이 전과자가 되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폭넓게 알고 깊게 조사할 줄은 손혜원이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밝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중간에 있는 선의의 피해자나 이게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자제하고 가고 있습니다. 손혜원이가 11억 대출, 손혜원이 돈이 없었어요, 현금이. 왜 제가 그거 어떻게 하냐. 저희 집사람이 5년 6개월 동안 신촌점과 서울역 때문에 손혜원이 5년, 저는 몰랐었습니다, 진짜로. 그걸 알면서 거기 간 게 나름이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강남에 엄청나게 큰 식당들을 몇 개를 운영을 하면서 다른 사건에 연루돼서 거기에 고소를 당해서 교도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몰랐고 알면 제가 그 안에서 펄펄 뛰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집사람이 저를 알거든요. 그래서 알고 건데 거기 매출이 형편없습니다. 서울역 같은 경우에 어떤 날은 뭐 30만 원 팔 때도 있고 많이 파는 날은 뭐 한 300만 원 파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거기 세가 지금 1,400만 원인데 그것도 지금 특혜를 조사하고 있는데 다른 서울역 안에 있는 모든 매장은 수수료 매장입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거기에서 판매되는 물건의 몇 프로를 수수료 내게끔 되어 있는데 손혜원이 매장만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손혜원이 매장은 원래는 여자 의류나 이런 거를 팔게 돼 있지 않고 원래는 그 낮은 칠기만 전체적으로 팔게 돼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낮은 칠기를 뭐 서울역 대학길이니까 구경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실제로 관심이 있어 하고 뭐 거기에 뭐 고위 공직자들 그 부인들이 많이 다녀갔지만 또 얘기하면 손이 피해자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분들이 와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 남산에서 내려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문화재단 박물관이라고 하는 거기 가면 반다지 조그만 거 하나가 3, 4천만 원 12폭짜리 장 하나가 2억 3억입니다. 그런 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자개장이 아니고 앞에 자개, 위, 옆, 밑에까지 자개가 다 뒤까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 자개를 팝니다. 근데 서울역에서는 좀 이제 어설픈 거 좀 갖다 놓고 진짜 파는 건 다 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팔면 수수료 매장의 수수료 관계가 복잡하게 될 것 같으니까 손혜원이 한번 재계약을 했는데 1,400만 원 임대료 내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특혜입니다. 아마 이번에 철수한다고 하는데 철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매장은 똑같이 돼 있는데 손해보니 것만 툭 튀어나와 있어요. 앞으로. 그게 보통 특혜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했는데 다른 거는 밝혀졌고 현지 신문에도 났고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소리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목포의 부동산 차명 부동산이 24개 이외에 7개가 더 밝혀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게 약 한 4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반 이상은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 사는 20, 30대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그 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부동산을 내놨는데 5년, 10년 안 팔렸던 것들을 어떻게 그 시기에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매매할 수가 있을까요? 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검찰에 가서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차명으로 나온 사람들, 제 아들 거는 밝혔지만 또 이 손혜원이의 보좌관, 조 보좌관이라는 여자의 딸, 또 이 납품하는 선생인 최옥희라는 여자의 딸, 22살이에요. 둘 다 대학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목포를 가서 운영한다고 의기투합했다고 손혜원이가 얘기하는데 단 일면식도 없는 사이예요. 3명은.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금 많은 숫자가 서울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 시기에 목포를 가서 물건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님한테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조사하기에는 저도 모르는 이름이니까 아직은 접점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통장을 까면 손혜원이 돈이 들어간 거 뻔하지 않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젊은 친구들이 그 돈을 큰 돈은 아니지만 1억 몇천만 원부터 보통 3, 4천만 원짜리 이상들은 다 있거든요. 그런 돈을 그런 친구들이 과연 통장에서 돈을 냈으며 무슨 돈으로 했는지만 밝히면 이게 알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이따 제가 거기에 관계되는 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발견돼서 100% 확실한 건 11개입니다. 지금 차명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몇 년부터 손혜원이가 계속 부동산을 투기를 해서 이득을 남겨서
치부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선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도 처음엔 너무 부담스러웠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저희 아버님은 참 엄격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무릎에 자식들을 한 번이라도 올려놓고 안아준 적이 없을 정도로 엄한 분이셨고 그 옛날엔 다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간간히 들었던 얘기는 당신이 사회운동을 하신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공산당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선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운형 남부당 계열이 아니고 나중에 물론 합쳐졌지만 여운형 씨의 그 청년 특보였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을 손혜원이는 돌아가시기 5, 6년 전부터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진짜인가? 단 한 번도. 거기는 이유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안 사정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손혜원이가 반박을 하면 제가 더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건 손혜원이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5, 6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어머니와 살면서 여호와의 증인 가족의 유일하게 저도 나와 살았었으니까 유일하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아버지로서 경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엄청난 핍박과 무시를 당하면서 마지막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손혜원이가 얘기해서 큰형 집에 갔다가 거기서 큰형수란 여자한테서 쫓겨나 다시 오고 아무튼 그런 게 수십 차례 반복되다가 말년을 그렇게 비참하게 보내셨습니다. 일요일 돌아가셨는데 제가 제 딸을 데리고 집에 아버님 뵈러 가는 도중에 성북동에 가서 딸한테 돈가스를 먹이고 들어간 기억도 납니다. 들어가서 아버님한테 인사할 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오니까 여호와의 집회에 가시고 일요일이었으니까 저랑 딸이 있는 과정에서 제가 아버님 등창이 날까봐 그 이불을 좀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고 있었는데 제 손 끄트머리를 잡으셨어요. 그 정도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피골삼접이라는 거를 말로만 드셨을 거예요. 정말 뼈에 거짓밖에 없었어요. 못 드셨으니까 물로만 연명하셨으니까 그런 분이 그 힘든 손을 잡고 제 끝손을 잡더니 점점 힘이 빠지더니 손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운명하셨어요. 저만 봤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저만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그 임종을 보는 자식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도 손혜원이는 없었고 한일병원에 아버님이 위독하셨기 때문에 한일병원에 미리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연락을 해서 왔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돌아가시기 5, 6년 전부터 단 한 번의 얼굴도 안 보고 어머니하고는 친했어요. 둘이는. 집에 어머님을 보러 오려고 그러면 전화해서 아버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물어보고 왔어요. 왜냐면 그 직전까지는 동네에 있는 경로당에 계셨거든요. 집에서는 대화 상대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면 안 오고 아버지가 없다고 그러면 어머니만 보고 가고 그렇게 해서 5, 6년 이상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을 명예를 위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국가보훈 배상을 해서 독립유공자로 신청했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정말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손혜원이가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를 만들어 놓은 건 자기 스펙을 위하고 자기 경력에 독립유공자의 자식이라는 것을 한 줄을 더 올리기 위해서 한 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오늘 밝히는 건 뭐냐면 보훈처에서 바뀐 보훈처가 기획을 하고 작성을 해서 이 정부하고 같은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사회운동을 하고 자유운동을 했었다 하더라도 문호를 넓혀서 조금 더 혜택을 보자라고 그런 기획을 하고 보훈처가 하고 있는데 손혜원이가 그런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얻어서 아버님을 1번으로 집어넣고 총 53명의 신청자 중에서 유일하게 통과한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팩트는 전혀 보훈처에서는 그런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날짜가 93일 차이 납니다. 보훈처장을 불러서 또 보훈처장하고 그 보훈국장인가 보상국장인가 하는 사람을 불러서 지금 말씀드렸던 사회운동을 하고 좌익을 하고 남무당을 약간 했었던 그런 기존에 있었던 여태까지 유지해오던 규정을 그렇게 바꾸도록 지시한 겁니다. 손혜원이가. 마치 목포의 거리를 자기는 근 9개월 전부터 1년 전에 목포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거를 예상을 하고 그 사전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처럼 그렇게 기획을 한 겁니다. 손혜원이가. 손혜원이가 보훈처장을 만난 거하고 보훈처에서 발표 난 거하고 약 90일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손혜원이가 그렇게 시킨 거고 더 높은 곳에서 재가를 해서 보훈처가 할 수 없이 바꿔서 된 거라고 저는 지금 확실하고 있습니다. 제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정말 죄송하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든가 뭐 손혜원 지지자라고 해도죠. 손혜원 지지자들이나 이런 좌파 언론에 있는 댓글들은 제가 잘 안 보는데 가끔 아버님 얘기가 나와서 댓글을 보면 진짜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이놈저놈은 보통이고 정말 입에 올릴 수 없는 욕을 많이 합니다. 또 우파도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지금 손혜원이가 자기 욕심에 이렇게 만든 거를 절대로 용서를 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부르지 않고 보통 사건을 보면 사건의 고발인을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하고 피의자를 불러서 피의자 조사를 하고 또 저 같은 저밖엔 참고인이 없으니까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를 부르고 참고인을 부르고 하는 것을 몇 차례 반복을 하다가 말이 둘이 안 맞으면 대실신문하는 게 보통의 조사인데 지금 손혜원이는 하나도 부르지 않고 저만 계속 불렀습니다. 마지막에 갔을 때 제가 여기 들어갔을 때 사실 저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들어갔어요. 저를 어떤 구치소에 독방에 가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여기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친했던 SBS 기자님, 제일 먼저 저를 만났던 분이니까 조선일보 기자님, 동아일보 기자님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저녁 11시까지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잘못된 거니까 저 좀 찾아주세요 하고 정말 떨리는 발걸음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간 이유는 그렇습니다. 과연 검찰이 이거를 열을까 닫을까 판단이 안 서서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려고 들어간 건데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검찰에서 부부장 검사님이 직접 저를 조사하셨는데 이방현 검사님이라고 옛날에 박영수 특검에 계시던 분이에요. 아무래도 뭐 정권하고는 좀 친해지신 분인데 그래도 검찰인데 하지 않을까 했는데 모든 수사의 방향이 손혜원이를 조사한다기보다는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는 출두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 이후에 전화도 끊겼고 그 이후에 제가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검찰 조사를 들어갔을 때 30가지의 증거물과 약 5시간 정도의 수사 기록이 꽤 많습니다. 그 앞에 수사 기록이 있었고 30가지의 증거물과 5시간 정도의 수사 기록을 저에게 다 끝나고 제가 그만하자고 그랬어요. 그날도. 그랬더니 한 6시, 7시쯤에 이제 제가 그만하자고 그러니까 그만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전에는 계속 그 규칙을 지키면서 했는데 이날은 그 서류를 저한테 읽으라고 보통 보여줍니다. 끝나면. 그래서 오타가 있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 더 할 말이 있으면 쓰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 서류를 제가 진술한 내용을. 그리고 다 읽고 이상이 없으면 각 장마다 간인을 다 찍습니다. 그러면 검찰도 빼지박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날은
그 많은 서류를 저한테 검토도 안 시키고 간임도 안 짓고 그냥 저보러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 사기 전과자입니다. 검찰 조사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기록 철에 추가 편철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저를 지금 도와주시는 서종훈 변호사님께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당연히 편철을 안 하겠다고 누락을 시키겠다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분이 그날 또 진본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본을 못 주고 복사본만 제가 줬어요. 그랬더니 진본 저한테 다 있고요 지금. 그랬더니 그 증거물과 그날 진술했던 그런 내용을 제가 기억을 잘 해서 작성해서 남부검찰청 민원실에다가 접수하면 누구누구는 누락시키지 못한다. 검찰 접수인이 찍히기 때문에 어저께 그 서종 변호사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셔서 다음 주에 이걸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서 고소를 한 사건이냐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알려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만날까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네 군데서 시민단체에서 했는데 여기 자유연대도 또 고발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한테 요구합니다. 손해원은 아니라고 하고 저는 맞다고 하고 증거도 있는데 그렇게 말이 틀리면 빠른 시일 내에 대질 신문을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부장 검사님. 또 목포시청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여기 혹시 그 문화일보 기자님 오셨나요? 그분이 정말 저는 고맙습니다. 정말 사정을 했어요. 그분이 문자가 왔길래 제가 다른 데 유튜브 나간 내용을 읽어보시고 한 줄일만이라도 좋으니까 좀 기사화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사가 났어요. 문화일보 기사하니까 다른 방송에서도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뭐 오비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영향으로 그 다음날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압수수색이 목포시청과 문화재청만 들어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손혜원 집과 손혜원 핸드폰과 손혜원 사무실과 문화재단과 지금 차명 의심이 되는 사람들의 계좌 이런 것만 추적하면 다른 데 할 필요 없어요. 검찰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모르지만 그거를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셔서 저는 지금 이게 빨리 재판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판사님들은 운이 좋으면 정말 좋으신 판사님, 엊그제 나온 동부 지법에 있는 그 검사님 같은 그런 분을 만날 수 있으면 이거는 파헤칠 수 있으니까 빨리 재판을 가서 제가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나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다 까고 제가 거의 확신하고 있지만 증거가 없는 건 판사님의 힘을 빌어서 정말 빨리 다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손혜원이와 대리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저희 집에서 손혜원이 잡는 건 예전부터 저밖에 없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온 가족이 손혜원이의 금권에 휘둘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해는 사실 갑니다. 여러분들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 가족들이 지금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웰컴이라고 했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손혜원이 나가야 되니까. 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의혹이라기보다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내년에 손혜원이는 분명히 총선에 나옵니다. 이런 제보도 있었고 이런 의혹이 충분합니다. 어디냐? 지금 강남병과 목포 둘 중에 하나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강남병은 삼성동, 대치동, 도곡동입니다. 거기에 저번에 특검인가요? 국정조사인가요? 거기 나와서 나이 드신 분이 얘기하니까는 앞에서 싸가지 없이 닥쳐라고 얘기했었던 그 대상자 이은재 의원님이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은재 의원님이 당선될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전원근 씨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전원근 씨가 아주 친분이 있는 분이에요. 경희대를 나오셨고, 그래서 강남병에 나갈 것이냐 목포에 나갈 것이냐 하는데 손혜원은 불과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 공공장소에 나가서 공공연히 얘기를 한 내용이 뭐냐면, 강남병에 지금 나가면 당장 된다. 강남병에는 승명여중고가 있고 그 졸업생들이 있고 그 가족이 30만에서 35만이다. 그러니까 손혜원이는 아마 승명을 나오면 다 자기를 찍어줄 거라고 예상을 하는가 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면서 그 저를 도와주시는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그 얘기 했더니 막 웃으면서 손혜원이가 강남병에 나오면 변호사님이 나오신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손혜원이가 어디로 나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출마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손혜원이가 민주당 홍보위원장으로 들어올 당시에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어떤 기자님이 절대 자기 혹시 정치권에 들어가시려고 여기 들어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절대 정치 안 합니다. 출마 안 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거 몇 개월 만에 국회의원 공천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출마를 안 한다면 국가를 위해서 다행인데 제 생각에는 거의 끝물에 다른 사람들이 써먹은 것처럼 목포 시민들이 원해서 라는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확률이 많지만 손혜원이가 어디든지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저희 지금 추적단을 발족을 했는데 추적단을 즉시 손혜원 낙선운동 본부로 전환해서 24시간 중 23시간을 싸울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몇 개만 의혹만 제기해도 손혜원이는 안 됩니다. 두고 보죠. 어떻게 되는지. 근데 너무 공격하게 여러 군데서 얘기가 들어오니까 아마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맛을 본 할머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의혹들이 너무 많고 시간이 끌고 가니까 자기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더 죽기 살기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며칠 전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심이라면 오직 대통령과 친분 있는 사람만이 아닌 우리같이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을 위해서 그 공권력이 사용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썩은 가지를 과감히 잘라내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래야 이전 대통령들 같은 그런 불명예를 뒤집어 쓰지 않고 아주 후세에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손혜원이에게 벌어지는 똑같은 일이 한국 땅에서 발생했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국회의원의 명예를 걸고 그만 욕먹고 특검에 가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말입니다. 감사합니다.